안녕하세요. 인류와 동물이 만든 여러 이야기를 전하는 동물 전문 작가 이강원입니다. 오늘은 고양이가 인간 세상에 합류하게 된 이야기와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고대 이집트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야기 정말 흥미롭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세요.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은 고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찬란하고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집트 문명의 바탕에는 기름진 땅과 그곳에서 생산된 많은 곡물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수천 년 전 서방구의 곳간이었습니다. 현재 이집트 국토 대부분은 사막입니다. 하지만 과거 상황은 지금과 아주 달랐습니다. 나일강의 정기적 범람으로 주변 대지는 매우 비옥했습니다. 이집트는 세계 최고 밀 재배지였습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주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빵입니다. 빵은 이집트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의 밀가루 공장이었죠. 거대한 빵 바구니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이 활동 중에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야생동물을 가축으로 만들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얼룩말, 자칼, 하이에나, 치타 등이 그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전부 실패하고 맙니다. 만약 그런 노력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개 대신 치타나 자칼을 집에서 키우고 얼룩말이 뛰는 경마를 주말마다 볼 뻔했죠. 하지만 실패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동물들을 다루는 노하우를 축적한 이집트인들은 앞서 말한 동물들을 가축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결과물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북아프리카 야생 고양이를 길들여 후일 고양이라고 불리게 되는 동물로 진화시킵니다. 이런 성취는 인류에 대한 대단한 공헌이죠. 비옥한 땅을 가진 풍요로운 국가, 잉여 식량을 쌓아두었던 이집트의 곡식 창고는 쥐에겐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쥐는 예민한 후각과 왕성한 식욕, 그리고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작은 체구지만 무시무시한 동물이죠. 쥐는 인간 세상에 발을 들인 이상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바탕으로 마음껏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쥐가 확보할 수 있는 식량은 창고 속에 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도 쥐에게는 맛있는 음식이었죠. 고대 이집트는 쥐의 왕국으로 급변하게 됩니다. 쥐의 폭발적인 증가는 비단 대규모 곡식 손실로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재를 보면 쥐는 닥치는 대로 갉아 망가뜨립니다. 계속 자라면서 근질근질한 자극을 주는 앞니 때문이죠. 이런 행동 때문에 집이나 창고 같은 목조 건물들은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쥐는 배설물을 통해 다양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수렵과 채집의 시대였을 때 인간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은 호랑이, 표범 같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농경을 시작하고 건물을 세우고 정착한 이후로는 곡식 창고에서 식량을 축내고 집을 망가뜨리고 병까지 퍼뜨리는 쥐로 급변하게 됩니다. 쥐는 까다로운 사냥감입니다. 작고 날렵하기 때문이죠. 인류의 사냥 맞는 키인 개도 쥐 사냥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이나 굴로 쥐가 들어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인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쥐라는 적을 잡기에 가장 적합한 천적을 인류에게 선물했기 때문이죠. 개에 비해 체구가 작은 고양이는 야생에서 작은 새와 설치류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고양이는 인간을 위해 자연이 보내준 맞춤형 사냥꾼인 셈입니다. 고양이의 합류로 쥐의 폭발적 증가 추세는 제어가 됩니다.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신이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다음 세상인 내세의 존재를 믿고 그 내세에서도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예전의 몸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두곤 했죠. 그런데 미라 제작은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귀한 동물로 여겼던 고양이도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 죽으면 주인은 그 슬픔을 못 이겨
자신의 눈썹을 밀고 애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심지어 죽어서도 자신의 고양이가 배고프지 않게 쥐를 잡아 미이라 형태로 만들어 고양이와 같은 관에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놀라운 점은 고양이 미라가 극소수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888년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양이 미라는 당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0만 구가 넘는 엄청난 양의 고양이 미라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발굴을 진행하던 연구진은 이 수많은 미이라를 보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단 한 점의 고양이 미이라를 빼고는 모두 공장으로 보내 비료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수천 년 동안 고이 미이라 형태로 보관되던 이집트 고양이의 사체들이 유럽에서 비료가 되어 여러 곳에 뿌려지게 된 것이죠. 고대 이집트에는 백성들의 사랑을 받던 바스테트라는 고양이 여신이 있었습니다. 바스테트는 이집트 신화의 최고 신이며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태양신 라의 딸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스테트의 처음 모습은 고양이의 얼굴이 아닌 암사자의 머리를 한 용맹하고 무서운 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모성이 가득하고 새끼를 잘 돌보는 자비로운 고양이의 얼굴로 변하게 되죠. 여신 바스테트의 얼굴이 암사자에서 고양이로 바뀐 것은 이집트 민간에서 무서운 사자보다는 고양이의 인기가 높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여신의 얼굴까지 바꿀 정도로 고양이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사랑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동물인 고양이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자보다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재화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농부나 수공업자가 그런 방법을 통해 돈을 벌었죠. 하지만 남이 생산한 재화를 거래하면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인들이 돈을 버는 기술입니다. 수천 년 전 서방고에서 이집트는 농산물을 포함한 최대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필적할 만한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최고 상인 집단인 페니키아죠. 지금의 레바논과 시리아, 이스라엘 일부에 위치한 페니키아는 수준 높은 조선수를 바탕으로 갤리선이라고 불리는 무역선을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지중해 곳곳에 띄워 장사를 했습니다. 거대한 무역 국가인 셈이죠. 페니키아를 장사의 귀재로 만든 기반에는 질 좋은 목재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니키아의 목재는 무르지 않고 단단해서 배를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페니키아는 장사를 위해 기록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거래 내용을 잘 정리해야지만 외상값도 빠지지 않게 받고 되고 어떤 품목이 이윤을 많이 발생시키는지 알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익히기 쉽고 쓰기도 쉬운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문자는 너무 복잡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결국 페니키아인들은 소리 나는 대로 받았을 수 있고 익히기도 쉬운 표온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후일 이 글은 유럽 전역에 보급되며 알파벳의 기원이 됩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것이 페니키아인의 문자 발명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네요. 조선술, 항해술, 장사수완으로 페니키아는 고대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역을 위해서는 곳곳에 물자 보급이 가능한 기항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남유럽의 해안과 작은 섬에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활용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집트 왕국이 해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했던 고양이도 거래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할 정도로 고양이에 대해 엄격했는데요. 하지만 위험이 크면 재화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주는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죠. 페니키아 상인들의 배에 탄 고양이는 지중해 전역에서 거래되게 됩니다. 고양이는 세계화에 성공하게 되죠. 고대 세계의 장사의 달인 페니키아 상인의 손에 의해 고양이는 전 세계의 반려동물이 된 셈입니다. 페니키아 상인들이 세상에 널리 알린 동물은 고양이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포함한 북아프리카에서 탄생한 몰티즈, 마스티프, 그레이하운드 같은 개들이 전파했기 때문이죠. 페니키아 상인들은 자신의 기양지 역할을 하던 유럽의 항구나 섬에 다양한 동물들을 상륙시켰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몰티즈는 동네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의 국민 강아지입니다. 주인을 잘 따르고 순하며 식성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귀여우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 정도면 페니키아인들은 개와 고양이를 전 세계에 전파시킨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네요. 농경 시작 이후 인류의 적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아닌 여러 재산 피해를 주는 쥐가 됩니다. 쥐 때문에 인류가 골머리를 앓고 있을 무렵 자연은 고양이라는 동물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줍니다. 고양이는 절대 무공을 가진 무림의 고수처럼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되죠. 쥐로부터 인간의 곡식 창구를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물의 붕괴까지 막아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야생 고양이를 길들여 우리가 아는 고양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의 품속에 고이 있던 고양이를 전 세계에 퍼뜨린 이들은 페니키아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집트인들과 페니키아인들의 노력 덕분에 고양이라는 매력적인 동물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자연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징표, 고양이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지금까지 동물 전문 작가 이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